이어서 금융 부문을 반영한 단기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 금융시장에서의 마찰, Financial Frictions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IS 커브와 이제 MP 커브를 결합해서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AD 커브를 도출을 했는데, 이때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앙은행이 명목 금리를 뭐 당연히 정책 금리 혹은 뭐 기준 금리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명목 금리니까요. 그러니까 명목 금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실질 금리,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다양한 명목 금리가 있다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책 금리 혹은 기준 금리가 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다양한 시장 금리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콜 금리라든가 CD 금리라든가 뭐 국고채 금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문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기준 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시장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이제 하락해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금융시장 마찰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의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금융시장 마찰의 이제 일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모형을 배울 때 우리가 시장금리하고 정책금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 정책금리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따라서 콜금리, 국고채 금리, 또 회사채 금리까지 연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진 않았었는데,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금리라고 하는 것과 시장 금리, 여기선 우리가 이제 주로 회사채 금리 같은 것을 볼 텐데, 그러니까 기업이 두 가지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 채권 시장에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경우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할 텐데, 신용 등급에 따라서 비슷한 신용 등급을 갖는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 수익률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명목, 이자율, 명목 금리로 이제 간주를 하는데요.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 시장 금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채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용 등급이 굉장히 좋은 우량 기업들과 신용 등급이 조금 좋지 못한 기업들의 회사채 수익률은 서로 괴리가 있겠죠. 당연히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의 회사채 수익률이 조금 더 낮을 것이고, 리스크가 조금 높은 기업들의 회사채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 금리와 정책 금리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회사채 금리, 회사채 수익률이, 이 배경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부실 채권을 떠안고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회사채 혹은 새로 신규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작년에 발행했던 혹은 예전에 발행했던 회사채들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수 있겠죠. 주식이 거래가 되는 것처럼. 뭐 신규 발행을 포함해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존에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채라든가 혹은 신규 발행되는 회사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금리가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중앙은행이 Federal Funds Rate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ederal Funds Rate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혹은 기업들 사이에 거래가 되는 회사채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회사채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채 수익률과 뭐 그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죠. 보통 금리가 가장 낮은 게 기준금리겠죠. 기준금리가 가장 낮고 이거보다 아주 조금 미세하게 조금 높은 금리가 이제 콜금리.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가 뭐 CD 금리.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가 국고채.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아요. 대체로 이거 이자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준금리와 국고채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회사채 수익률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사이의 금리 격차를 우리가 보통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스프레드. 보통 스프레드는 그냥 금리 차이를 통상적으로 부르는 표현이에요. 스프레드. 이자율 격차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A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 금융상품의 이자율과 B라고 하는 어떤 금융상품의 이자율의 차이 그냥 스프레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국고채 금리와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리스크리스, 리스크가 없는 자산이란 에셋이라는 의미에서 반대로 이제 회사채 수익률은 그렇지 않겠죠. 회사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채는 국가가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는 한은 국고채를 갖고 있을 때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만기 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뱅크럽트가 되면 뭐 회사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뭐 순식간에 종이 조각이가 되는 것이죠. 금융기관도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뭐 증권사들도 회사채를 발행하고요. 이 두 금리 사이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부를 것이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대체로 이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그래서 국고채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당시 리만 브라더스를 파산시킨 이후에 이제 연방준비제도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부릅니다. 공개시장 조작위원회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공개시장 조작위원회 정책금리를 이제 0% 수준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콜금리, CD금리, 국고채금리 이런 이자율, 명목 이자율들은 다 하락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회사채 수익률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 가장 최근까지 데이터인데 요 막대 그래프 같은 것을 보시면 요 기간 동안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가 바로 스프레드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금리 차이냐면 아래쪽에 초록색이 국고채 수익률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이게 이제 신용 등급이 BAA니까 그렇게 우량 기업들은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신용 등급이 중간 정도 되는 기업들의 회사채 수익률이에요. 대체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수익률 사이의 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떨어질 때 회사채 수익률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대체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보시면 국고채 금리는 이렇게 급락했는데 물론 다시 반등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채 수익률은 이 기간에 오히려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의 금리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현상이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 동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대체로 이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경제에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심하지 않은 이제 경기가 둔화되었던 기간에도 이렇게 당시 이제 뭐 마지막에 제가 간단하게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하게 코멘트 하겠지만 그 이때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건 일종의 자그마한 경기 침체 기간을 겪었는데 당시에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중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과연 달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기간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데 대체로 스프레드는 안정적이었었는데 이 기간 동안만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가 되죠. 보시면 초록색이 3년 만기 국고채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이 이건 이제 신용등급이 비교적 좋은 기업들이에요. AA니까 신용등급이 회사채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대체로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 회사채 수익률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금리 격차가 좀 있기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회사채 수익률이 거꾸로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국고채 수익률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이럴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Federal Funds Rate를 인하했는데 회사채 수익률, 그러니까 정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를 할 때 실제 직면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ASAD 커브 단기 경기 변동 모형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 이제 우리의 14장에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은행입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FRB가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민간 투자은행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 수익률을 약속을 받고 $100를 투자한다고 한번 해보죠. 이제 회사채를 구입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OA가 파산할 확률이 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확률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100 투자한 것 중에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겠죠. 뭐 하나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 중에 $1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어떻게 계산해서 $100에서 $10가 됐는지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던진 숫자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부만, 그렇죠?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수익률 3%라고 하는 것은 파산할 확률이 제로일 때 수익률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파산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bankrupt 가능성이 없을 때. 근데 만일 파산 가능성이 0%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100를 투자를 할 때 혹은 회사채를 구입을 할 때 3%의 수익률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BOA가 제시를 하거나 혹은 BOA 채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겠죠.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아니라면 기존에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채라고 한다면 그럼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3%를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회사 혹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에 대한 보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프리미엄은 파산 가능성을 일부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위험 프리미엄 혹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딱 이럴 때만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고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독일, 일본이 발행하는 국고채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해요. 달러, 유로, 엔화 다 안전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기본적으로 자국이 발행하는, 물론 이제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유로나 이제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경제 규모가 어떤 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체로 기업들이 혹은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들, 회사채는 위험자산으로 평가를 해요. 상대적으로 국고채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제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금리, 국고채 수익률 사이에 이제 금리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금리 격차를 우리가 대표적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위험 자산이고 그 리스키 에셋이고요. 당연히 뭐 주식도 리스키 에셋이죠. 이쪽은 이제 리스클리스 에셋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이 둘의 수익률의 격차를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은 뭐 조금 더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기업이 투자한 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디폴트죠. 상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디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디폴트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제 추가적인 돈을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 디폴트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상 장치, 보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혹은 Federal Funds Rate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이 차입할 때, 가게나 기업이겠죠. 우리 관심사는 주로 기업이니까 기업이 차입할 때 지급해야 되는 금리는 이제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입에 따른 이자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금융시장 마찰은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디폴트입니다.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마비되면 신용 경색이 나타나죠. 크레딧 크런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금 조달이나 대출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여기서의 이자율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로너블 펀드 마켓이라고 크레딧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이자율은 이제 크레딧 마켓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현상을 우리가 금융시장에서의 마찰, Financial Fri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와 시장의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괴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 바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실질 이자율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뭐 명목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조정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피셔 이퀘이션,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고,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결과적으로는 실질 이자율을 조정하는 셈이 될 테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사실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조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몇 단계의 어떤 그 심플리피케이션을 우리가 도입한 것이죠. 문제를 단순화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조정하면 그게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냐면,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사실 중앙은행이 결정하게 되는 실질 이자율이 RCB입니다. CB는 센트럴 뱅크를 줄여서 쓴 거고요. 그러니까 RCB와 똑같이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고, 이제 여기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면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자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ISMP 모형의 금융시장 마찰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도입을 하면 문제를 비교적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락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이제 가계 부문의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조금 시차를 두고 물론 이제 뭐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득 감소가 우선적으로 발생할 거예요. 실직 특히 이제 경제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잡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이제 디폴트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충격을 우리가 총수요 충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시장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충격을 우리가 총수요 충격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충격에 충격이 들어오는 경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IS 커브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AD 커브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IS 커브와 이자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IS 곡선이고 이게 바로 MP 커브예요. 그래서 최초의 IS 커브가 이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IS 커브가 있었는데 지금 주택시장의 붕괴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네거티브 샥이 IS 커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IS 커브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중앙은행의 이자율은 센트럴뱅크의 중앙은행이 결정한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제는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대략 2% 경기 침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만일 경기 침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정책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실질 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중앙은행이 선택한 실질 이자율이 더 낮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IS 커브를 따라서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점 B에서 점 C로의 이동은 기업들의 투자 증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세션에서 탈출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중앙은행이 결정한 실질 이자율이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이 된다면 그렇게 이제 트랜슬레이트 된다면 뭐 문제는 간단해지겠습니다만 중앙은행의 실질 이자율이 시장의 실질 이자율로 트랜슬레이트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혹시 빠뜨린 거 있는지 보고요.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신용 점수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의 차이가 존재하면 당연히 이제 대출금의 규모가 좀 더 작아진다든가 위험 관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뭐랄까요
이런 어떤 그 보완책 같은 것들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2007년 8년 7년쯤 되면서 이제 경제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그 중에 다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구입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로 하면 이제 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출 상품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뭐랄까요, 자산 유동화라고 하나요? 그 증권을 사실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뭐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비들이 모기지 상품은 비교적 굉장히 루크러티브한 뭐 이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금융 상품이긴 한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모기지 금융 상품에 누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비들이 약간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사기를 쳤냐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아이비들이 이거 우리가 재구조화해서 리스트럭처링 다 해서 위험을 크게 떨어뜨렸다. 매우 안전하니까 괜찮다라고 이제 이 MBS라고 하는 금융 상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얼마만큼의 MBS를 구매했는지 갖고 있는지조차도 이제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상황이 됐고요. 이 MBS라고 하는 금융 상품은 이제 IB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은행들, 금융기관들한테까지 이제 팔려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소득이 줄어든 가게는 이제 몰기지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몰기지 대출이 빠른 속도로 부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MBS와 같은 몰기지 대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산 유동화 상품들이라고 하죠. 몰기지 백트 시큐리티인데 금융 상품들을 발행한 투자은행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주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다량의 MBS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금융기관들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이제 메릴 린치 이런 기업들이 금융기관들 중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는 결국은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바클레이스한테 매각을 하고 싶었는데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바클레이스는 영국의 회사인데요. 영국 쪽에서 아마 그 위험을 떠안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고 반면에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메릴 린치는 제 기억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메릴 린치를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시세 한 100분의 1 가격으로 매입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00분의 1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식 한 주에 100달러 하는 그런 기업이었다면 그 기업을 이제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 주당 1달러로 이제 매입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상황은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요.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인하한 효과를 모두 다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총수요 충격이 발생해서 IS 커브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두 번째 단계로 중앙은행이 이제 이자율을 인하를 해서요.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이자율은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플러스 위험, 시장에서 결정되는 위험 프리미엄이란 말이에요. 시장의 참가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자본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코스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조정한 실질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게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위험 프리미엄이 이만큼 상승한 거예요. P만큼. 중앙은행이 이만큼 0%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자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오히려 마치 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제 상황은 오히려 딥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죠. 최초의 충격에 따르면 한 2% 정도의 리세션인데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가 더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도 마찬가지겠죠. 현실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리세션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세요. 13페이지입니다. 경제 상황은 A, B, D로 악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우리가 크레딧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앞서 오늘 강의 시작할 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험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금리를 이제 0%,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0%로 인하했고요. 한국도 제 기억에 미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연달아 우리가 시차가 있잖아요. 그 시차가 있어서 보통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에 혹은 이제 뭐 그쪽이 오후면 거기 한국 시간으로 막 새벽에 이제 모여서 금리를 인하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벽같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금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새벽 6시인가 7시에 이렇게 아마 그 몇몇 분들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금리 바로 인하해버리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 뭐 이제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보통 9시에 이제 시장이 개장하잖아요.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셨던 상황이고 이제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 수리적으로 우리가 AD/AS 커브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S 커브는 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 커브가 좀 달라지겠죠. MP 커브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 이자율이 됩니다. MP 커브에 이자율이 하나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우리가 도입해야 돼요.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이자율은 바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관찰하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이자율입니다. 이 시장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결정하게 되는 정책금리, 실질 이자율로 표현을 했고요. 실질 이자율로 표현한 정책금리와 위험 프리미엄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면 더 많이 그러면 IS 커브에서의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GDP 갭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뭐 정리해 보죠. 간단하게. 우선 뭐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MP 커브로 이렇게 위험 프리미엄에 대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IS 커브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은 RT의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중앙은행의 이제 정책금리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RTCB는 이렇게 R바에 플러스 인플레이션 갭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 식을 IS 커브에 대입하면 우리가 앞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총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IS 커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에 RT-R 반대
보시면 RT-R 바는 여기 있으니까요.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자, RT-R 바는 이제 요게 되겠죠. 인플레이션 갭에 대한 반응 정도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써주면 됩니다.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갭에 대한 반응 정도,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총수요 충격과 B피의 인플레이션 갭,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의 PT. 그래서 우선 이제 총수요 곡선, 우리가 지금 총수요 곡선을 도출을 했는데 총수요 곡선에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총수요 충격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묶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렇게 네, 얘와 이 둘을 그냥 묶어서 써 놓겠습니다. GDP 갭은 총수요 충격, 리스크 프리미엄 더하기 백이죠. B피의 인플레이션 갭.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전에 봤던 AD 커브와의 차이점은 여기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나 들어간 것 뿐인데 마치 이제 총수요 충격이 더 뭐랄까요? 더 이제 그 강화되었다, 그 정도가 더 커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총수요 충격이 부정적인 네거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텐데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P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요 충격이 발생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떤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총수요 충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파지티브 샥이 왔을 때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네거티브 총수요 충격이 왔을 때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둘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갖는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총수요 충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네거티브 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일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면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이 전체 텀은 더 많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리스크 프리미엄을 우리가 AD 커브에 반영한다면 같은 충격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AD 커브의 그 경제 전체의 총수요 부문에 미치는 충격은 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마치 꼭 전에 봤던 승수 효과와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출했던 식이 바로 이거고요. 위험 프리미엄은 이제 총수요 곡선에 있어서 부정적인 충격을 야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에. 주택시장 붕괴는 우리가 총수요 충격의 네거티브 샥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이제 파이낸셜 프릭션, 금융시장 마찰을 통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제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는 사실상 엄청난 규모의 총수요 충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과정에서 1차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네거티브 샥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입니다. 네거티브 샥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했다고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총수요 곡선은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할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일기에 충격 직후의 단기 균형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이전 수준보다 하락하게 되고 거시경제는 이렇게 리세션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까? 당연히 이자율을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2기가 됐을 때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겠죠. 이제 앵커가 달라지니까 벤치마크
물가 상승률이 달라질 테니까 2기가 되면 이렇게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여기로. 그런 다음에 이제 2기의 균형은 우리가 총수요 곡선과 이동한 2기에 새롭게 이동한 총 공급 곡선과 네거티브 샥으로 인해서 이동한 AD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그러니까 충격은 일시적이라고 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기가 되면 총수요 충격이 사라져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사실 한 3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보거든요. 3년에서 4년 정도 굉장히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던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AD 커브는 우리가 지난 이벤트 2에서 봤던 것처럼 이벤트 3였었죠. 이벤트 3에서 13장 이벤트 3에서 봤던 것처럼 한 8분기 정도, 8기간 정도 총수요 충격이 발생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기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니까 경제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겠죠. 다만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하락할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GDP 갭은 이제 0으로, 리세션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인데요.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율, 증감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 월급이 2% 마이너스 2%가 됐다. 제 월급의 증가율이 마이너스 2%가 됐다. 그러면 제 월급이 깎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조정이 끝나서 어느 정도 리세션을 탈출했는데 그때의 단기 균형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당연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충격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과거에 이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 시절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의 대공황이 되었던 이유가 이제 디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디프레션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디프레션까지 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가? 피처 방정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이게 명목 이자율이고 실질 이자율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쓰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건데요.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그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거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0%까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의 실질 이자율은 네거티브 인플레이션 레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2%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만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실질 이자율은 2%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리세션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경제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가 되었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의도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0%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은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2%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와 소비를 다시 위축시켜서
이제 경기 회복을 둔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났고요. 이때 조금 더 중앙은행이 그 당시 이제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또는 지금 팬데믹 리세션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었더라면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프레션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왜 그 0%까지 인하를 하고 더 인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정책금리 0%를 이제 보통 우리가 제로 로어 바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GLB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로 로어 바운드입니다. 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왜 선택할 수 없을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실제로 유효하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목금리가 마이너스 3%가 됐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금리가 3%면 100만 원을 예금했을 때 10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뭐 세금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에 은행의 이자율이 마이너스 3%라고 하면 100만 원 예금했을 때 돌려받는 돈이 9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료를 받는 거죠. 은행이 오히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누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려고 하겠어요. 수수료만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위험한 상황이, 집에 돈을 쌓아두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지 않는 한은 굳이 은행에 이제 예금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뭐 굉장히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뭐 다른 어떤 뭐 이상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제 은행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뭐 계좌 이체라든가 송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랜잭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래만 이루어질 뿐, 뭔가 이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없겠죠. 그렇다면 뭐 명목 이자율이 마이너스 3%가 된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명목 이자율이 0%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i는 제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셔 이퀘이션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파이가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실질 이자율이 2%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R바가 1%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1%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0%로 설정했는데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이자율이 2%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기 실질 이자율인 1%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고요. 소비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 및 가계의 투자는 이제 위축되게 됩니다. 가계의 투자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내구재 구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구재 구입하는 거. 예를 들면 주택 구입,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 혹은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 구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구재 구입인데, 이게 이제 가계 부문에서의 투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통상적인 컨벤셔널 모니터리 팔러시를 통해서 이제 뭐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이겠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과거부터 거시경제학에 등장했고 많이 인용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통화정책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명목금리를 0% 이하로 낮출 수 없는 상황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요. 제로 로어 바운드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과거에 liquidity trap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사실상 당시에는 이제 금리 정책을 하던 통화 정책의 중요한 그 뼈대가 되는 금리 결정을 하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동성 함정에 대한 개념과 지금 유동성 함정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관심이 있어서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유동성 함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동성 함정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0% 금리로 시중은행들에게 엄청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이 심각하다면 실질 이자율이 자본의 한계 생산을 상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공급하고자 하는 유동성이 이제 시중은행에 묶여서 더 이상 가계라든가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현상, 그래서 유동성이 금융기관에 묶이게 되는 현상, 이게 이제 liquidity trap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이제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제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어떤 그 정책을 시행을 했냐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실채권 이런 거 다 이제 매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서로 상호간에, 금융기관들 상호간에 사실 폭탄 돌리기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죠. 폭탄을 다 이렇게 안고 있는데, 사실 뭐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폭탄 제거를 사실 해준 거예요. 부실 채권을 계속해서 이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부문 쪽에서는 이제 다양한 재정 정책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발발했는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데, 이제 이게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한 두세 페이지 정리를 했는데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테일러 준칙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요 형태죠. 요 형태의 테일러 준칙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한 두 페이지 정도, 두세 페이지 정도는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중앙은행이 어떠한 정책을 폈는가, 뭐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1시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을 막고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밀턴 프리드만 시카고 대학교 교수고요. 이런 비슷한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중앙은행이 시행했던 이례적인 통화 정책, 이제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중앙은행도 자신의 대차 대조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을 이제 항상 일치시켜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다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고,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자기 자본 합쳐서 항상 일치시켜야 되죠. 그 교과서에서 제가 가져온 부분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이제 후로 나누어서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자산 계정이고요. 에셋, 이쪽이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현금 통화가 부채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중앙은행의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중앙은행의 부채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에 금본위제 하에서 1달러를 가지고 중앙은행에 가면 이제 금으로 바꿔줬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전통을 생각해 보시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 fiat money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이제 부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준비금,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KB나 신한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100만 원, 그럼 이제 그 중에 한 7% 정도는 반드시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그게 법정 지급 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저브는 이제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만큼을 항상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시중은행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들은 법에 명시된 비율만큼 예금자들의 예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중앙은행에 예치할 수 있고요. 해야 되고 그거보다 초과해서 중앙은행에 예치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초과 지준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법정 지준금과 초과 지준금을 다 합쳐놓은 것이 여기 리저브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그래서 총 부채는 이제 빌리언스니까요. 9,060억 정도가 되겠네요. 9천억 정도. 9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계정을 보시면 중앙은행의 자산은 크게 이제 국채죠. US 트레저리는 이제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시장 조작 정책,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MBS가 여기 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전에는 중앙은행이 MBS를 가지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MBS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9,06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자산 총계. 자산과 부채는 항상 같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례적인 통화 정책이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 동안 시행이 됐는데 그 결과 뭐가 달라졌는지는 이제 이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전과 이후, 2007년과 2016년 우선 자산 항목에서 국채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MBS,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거죠. MBS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1조 7천억 원이 7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자산 총계가 9천억 달러였는데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전의 자산 총계의 2배만큼의 2배에 해당하는 MBS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전에 중앙은행의 어떤 자산 가치의 2배가 되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MBS를 사실상 다 매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자산 총계는 4조 5천억 달러로 이제 크게 늘어나죠. 4.5배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국채 제가 잠깐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국채도 엄청나게 매입을 했죠. 그렇죠? 국채 보유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국채도 매입한 거예요. 국채 매입하고 그 다음에 MBS 매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산이 크게 확대가 됐고요. 당연히 이 밸런스 쉿은 자산과 부채가 항상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늘어난 자산만큼 부채도 늘어났겠죠. 그래서 뭐가 늘어났냐면 리저브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커런시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커런시는 한 2배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2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났는데 대부분 다 여기에서 거의 뭐 상당 수준이 대부분이 이제 지준금의 형태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은행이고요. 중앙은행에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지준금을 이렇게 예치해 놓고 있어요. 뭐 약간 하이브 같이, 벌집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 있는 이게 예를 들면 여기가 무슨 뭐 JP 모건, 체이스 뱅크의 뭐 지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HSBC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은행들이 이제 지준금을 예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MBS를 매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제 캐시를 꽂아줘야 되잖아요. 그 캐시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체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체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MBS를 매입을 했으니까 체이스한테 이제 캐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이스의 리저브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HSBC의 리저브도 이렇게 늘어나고요. 금융기관들의 리저브가 다 늘어난 거예요. MBS와 국채를 이렇게 매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리저브가 크게 확대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입니다.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은 대표적으로 그냥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형태의 통화 정책인데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는 이제 바로 양적 완화라고 이제 또 부르기도 했었죠.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라고 불렸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BS, 기업보험,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장기 국채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했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융기관들의 이제 리저브를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중앙은행의 부채는 말씀드렸듯이 통화와 지준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국채, MBS, 기업어음 같은 것들을 매입할 때 통화와 지준금을 모두 활용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지준금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MBS를 이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건전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준금이 늘어났어요. 중앙은행이 이제 거기에다가 캐시를 이제 꽂아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캐시가 지준금이 이제 초과 지준금들이 있을 테니까 법정 지준금만큼만 예치해두고 나머지는 사실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금융기관들이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준금이 나가질 않는 것이죠. 초과 지준금이 계속해서 중앙은행에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금융기관들 사이에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서 상호 간의 금융거래가 그 금융거래를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또 그게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실화된다는 얘기는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그게 부실화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당시에 벤 버냉키라고 하는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의장이 초과 지준금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지급하자라고 이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자를 지급하게 됐는데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법정 지준금 말고 초과 지준금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이자를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건 너무 위험하고 그냥 중앙은행이 예치를 해놓고 이자라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혹은 뭐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 금융 정상화겠죠. 금융거래의 정상화가 다시 이제 이루어지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이고요. 시험 범위는 14장까지로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강의가 있습니다. 6월 7일에는 제가 15장 부분을 그냥 뭐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께서는 우리가 또 15주 강의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15주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바쁘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학비 내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